당신이 왜 여기 있어? 골프복을 입은 우진이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정희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들켰네요, 언니. 꽃집 하느라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영이 비웃듯 웃으며 우진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집에서 꽃이나 팔고 있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8세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동네 시장 입구에 자리한 작은 꽃집 봄날 꽃방의 셔터를 올립니다.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면서 밤새 물에 담가두었던 카네이션들이 고개를 살짝 든 모습이 보입니다. 정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하나씩 꽃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합니다. 꽃병 속 물을 갈아주고 시든 잎사귀들을 정리하는 정희의 손길은 28년 결혼 생활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능숙합니다. 가게 한쪽에는 어제 주문받은 졸업식 꽃다발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작은 냉장고 안에는 신선한 장미와 백합들이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중학생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합니다. 사장님, 졸업식 꽃다발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옛날엔 카네이션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뭐가 예쁜지 모르겠네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 색깔의 포장지를 펼쳐 보입니다. 요즘은 취향이죠. 그래도 카네이션 한 송이는 꼭 넣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전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빨간 장미랑 함께 묶으면 정말 예뻐요. 정희는 능숙하게 꽃을 골라 묶어가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참 빨라요, 정말. 우리 딸도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어제 같아요. 손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정희는 이런 순간들이 좋습니다. 꽃을 통해 사람들의 기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정희는 잠시 가게 앞에 나와 시장 풍경을 바라봅니다. 새벽부터 나온 상인들이 하나둘 준비를 마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이 익숙한 멜로디를 들으며 정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립니다. IMF 시절 남편 우진과 함께 견뎌낸 그 힘겨운 시간들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 4시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낮에는 작은 공장으로 납품을 다니며 밤늦게까지 아이 학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 절박했던 날들입니다.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었던 시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만은 웃으려고 애썼던 기억들입니다. 그때 우진은 정희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버티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대였고 절망의 순간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흘러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우진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소기업 임원이 되었고 정희는 꽃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중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희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곤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고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가게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우진은 요즘 골프를 핑계로 주말마다 집을 비웁니다. 당신도 좀 쉬어요. 나 이번 주는 거래처랑 라운딩이에요. 다음 주에는 본사 임원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요. 우진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거래처가 왜 매주 바뀌는 걸까요? 골프백은 언제 새로 산 거지? 그리고 요즘 우진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것 같은데 단순한 착각일까요? 골프를 친다고 하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졌을까요? 이런 의심들이 들 때마다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남편이 성공해서 여유가 생긴 걸 의심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는 쉽게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IMF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네요. 주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희만의 자존심이자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해진 가게에서 정희는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IMF 때도 버텼는데 설마 지금 내가 이런 걸로 흔들리겠어?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신호들이 감지됩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양복 재킷을 벗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급하게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이 정희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종이 조각을 찢어서 버리는 것 같은데 호텔 영수증처럼 보입니다. 정희는 꽃집에서 가져온 리본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오늘 가게 어땠어요? 그냥 그랬죠. 졸업 시즌이라 꽃다발 주문이 좀 있었어요. 골프는 언제 가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대화이지만 정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밤이 깊어가고 우진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봅니다. 시장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반짝입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우진이 1박 2일 골프 여행이라며 평소보다 큰 가방을 끌고 나간 그 토요일 아침, 정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진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요.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지만 정희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골프 여행치고는 너무 정성스럽게 차려입었고 가방도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꽃집으로 나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몇 건의 꽃다발 주문을 처리하고 시장은행에서 공과금을 납부하러 갔습니다. 은행 대기줄에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문득 우진의 최근 행동들을 차례로 떠올려 봤습니다. 새로 산 골프복, 달라진 향수 냄새, 매주 바뀌는 거래처 이름들, 그리고 어젯밤 쓰레기통에 버린 종이 조각들까지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모두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대는 전화를 결국 받았습니다. 혹시 정혜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민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전화는 좋은 일일 리 없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남자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희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진 씨, 오늘 여행 가셨죠?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우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진의 여행 일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기, 죄송한데 누구시라고 하셨죠? 남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오늘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흘러나오던 90년대 발라드도 상인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늘 가능하세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근처 어디든 좋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다방이었습니다. 청춘다방이라는 간판이 빛바래져 있고 유리창 너머로는 오래된 믹스커피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곳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민석은 예상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60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이 피곤해 보였지만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코트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제 아내 이름은 미영입니다. 보험 설계사죠. 민석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진 씨와 몇 달째 만나고 있습니다. 정희는 컵을 잡은 손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로비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골프백 2개와 함께 어깨를 맞댄 채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우진과 낯선 여자였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IMF 때 내 손을 잡고 우리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났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침착해졌습니다. 다방의 오래된 벽식의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정희는 냉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한테 뭘 원하세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수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고요. 정희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상처, 그리고 단단한 결의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눈에도 비슷한 감정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선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관계였는지. 민석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정희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와 민석은 그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방을 나서면서 민석은 정희에게 자신의 정체를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업 감사팀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외부 자문 형태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라서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전문가다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복수를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오히려 정희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돈의 흐름과 예약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약점을 찾되 절대 법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정희는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처지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으실 텐데 그것부터 활용해 봅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 은행 직원,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정의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먼저 꽃집 단골 택배기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요즘 호텔이나 리조트로 가는 꽃 배달 많이 하세요? 요즘은 다 모바일로 주문해서 직접 배송하는 경우가 많죠. 택배기사는 무심히 대답하려다가 정희가 IMF 때부터 쌓아온 특유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새로운 사업 영역을 생각해 보려고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 한 번 있었네요. 그 고급 리조트로 꽃 배달 갔었는데 카드 메시지에 우리만의 라운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골프장도 아닌데 라운딩이라니 좀 이상했죠. 정희의 목 뒤가 싸늘해졌습니다. 지난달에요? 네, 한 달 전쯤이었나? 그때도 남녀 한 쌍이었는데 정희는 민석에게 이 사실을 바로 전했습니다. 민석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생각보다 오래된 관계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우진과 미영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예약 시스템을 추적했고 정희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리조트예요. 골프장이 딸린 곳이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투숙 예정입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지금 가보는 건가요? 그래야죠. 하지만 무작정 들이닥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차 안에서 리조트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일 처음이에요. 그냥 꽃만 팔던 사람인데 민석은 핸들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개인적인 일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울 거예요. 리조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석은 프런트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고 정희는 옆에서 일반 손님인 것처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프 예약 확인차 왔는데요. 민석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투숙하신 분들 중에 라운딩 예약하신 분 계신가요?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2팀 정도 라운딩 예약이 있으시네요. 확인해 드릴까요?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로비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 꽃집에서 소박하게 살던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작은 USB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런트 직접 결제 내역은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요. 그런데 임원이면 회사 법인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죠.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법인카드요? 네, 접대 명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골프라고 하면 더욱 그렇죠. 정희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륜만으로도 충분히 배신감이 컸는데 회사 돈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 스크린에서 골프 중계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골프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IMF 때 골프가 아니라 오늘 라면 먹을 돈이 있나 걱정했는데 민석도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우선이었죠. 지금 이런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니 기가 막혀요. 두 사람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움직이던 중 민석이 확보한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이 최근 남편 민석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추가 가입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보험 설계사니까 남편을 이용해서? 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희와 민석은 리조트에 도착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민석은 프런트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했고 정희는 옆에서 일반 손님인 척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임원급이라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석이 작은 USB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인카드요? 그럼 개인적인 여행에 회사 돈을 썼다는 말인가요? 접대 명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골프라고 하면 더욱 그럴듯하고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륜만으로도 충분히 배신감이 컸는데 회사 돈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그때 라운지 스크린에서 골프 중계가 나왔습니다. 요즘 중장년층 골프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IMF 때 골프가 아니라 오늘 라면 먹을 돈이 있나 걱정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석이 확보한 자료에서 미영이 최근 남편 민석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추가 가입한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정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보험 설계사니까 남편을 이용해서?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우진과 미영의 방 번호를 알아내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저는 평생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민석이 되물었습니다. 막장이어도 괜찮아요. 대신 우리가 이기는 방식으로 해야죠. 정희는 그 말에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골프복을 입은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우진은 환한 얼굴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정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진은 정희 뒤에 민석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중반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 들켰네요. 언니 꽃집 하느라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희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석이 미영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미영, 이제 끝내자.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영이 우진의 팔을 끼며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끝내자고요? 그 전에 정리할 게 있죠. 언니 꽃집, 요즘 거래처 계약이 좀 흔들리던데요?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니 이런 악랄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석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우진이 미영과의 불륜뿐 아니라 회사에서 비자금성 접대비를 만들고 있었고 미영이 그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진이 정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집에서 꽃이나 팔고 있지. 그 말이 정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IMF 때 함께 버텨낸 동반자가 이제는 자신을 이렇게 무시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마지막 독을 뱉었습니다. 민석 씨도 알잖아요. 당신 직업으로는 사람 하나 끝장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끝이라는 거 아시죠? 민석의 눈빛이 순간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그걸 보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복수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 뒤에는 더 큰 설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은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보험과 접대비, 비자금을 엮는 조직형 브로커의 말단이었습니다. 우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불륜의 가해자인 동시에 돈줄로 이용당한 먹잇감이었다는 것을요. 정희는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시작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우진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함으로 끝낼 수 있는 건 제 인생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정희와 민석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하려다가 자신들이 더 큰 불행에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희는 모텔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IMF 때부터 지금까지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버틴 게 뭐였을까요? 민석이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틴 건 가족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버티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말입니다. 민석은 정희에게 자료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 문서에는 미영이 추가로 가입한 보험 내역과 우진이 만든 비자금 흐름,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된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이용한 거잖아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우진 씨의 회사 지위와 제 보험을 동시에 노린 거죠. 정희는 꽃집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IMF 때 손이 다 트고 장갑도 아까워서 맨손으로 차가운 물에 꽃을 담그던 그때의 자신을 말입니다. 그때의 정희가 지금의 정희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이야. 민석 씨, 정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하죠.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요. 누구를 다치게 하지 말고 진실로 무너뜨려요. 민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걸로 끝내죠. 증거로 합법적으로 결정타로요. 두 사람은 그때부터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당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우진의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정의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미영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정의는 꽃집 단골 중에 예전에 대기업 비서로 일했던 김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회사에서 법인카드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김 아줌마는 정의의 표정을 보더니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우진 씨가 뭔가 잘못했나? 정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아줌마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에휴, IMF 때 우리 남편도 바람났었어요. 그땐 참고 살았죠. 근데 언니는 다르게 살아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요. 김 아줌마의 도움으로 정의는 회사 내부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점검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한편 민석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영이 다른 중년 남성들과도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전문가예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정의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군요. 네, 적어도 3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과 그 배후 조직을 막지 않으면 더 많은 가정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우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진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와 이야기 좀 해요. 우진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이야기해? 정의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예약 기록, 그리고 미영의 다른 관계들까지 모든 것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정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꽃만 만지는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꽃집 사장은 사람들 마음도 동네 소문도 다 알아요. 우진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정의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선택하세요. 스스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리되든지.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우진 씨,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미영은 정의와 민석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의는 우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고 해서 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IMF도 버텨낸 사람이에요. 며칠 뒤 우진의 회사는 연말 감사 시즌을 맞았습니다. 민석은 예전 인맥을 통해 외부 자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정의는 김 아줌마의 도움으로 내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팀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점검한다고 하네요. 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접대비 관련해서는
아주 꼼꼼히 본다던데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직접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내부에서 우진의 법인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골프장 예약, 고급 호텔 숙박,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모두 미영과의 만남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석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미영 뒤에 있는 조직의 실체입니다. 이 여자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민석의 추가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은 체계적으로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삼는 조직의 일원이었고 보험 사기와 접대비 횡령을 연계한 대규모 사기 조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한편 미영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부인이 뭔가 조사하고 있다던데요? 우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예전에는 순종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무서워요. 미영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제가 직접 처리하죠. 미영은 정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오해요? 뭘 오해했다는 거죠? 언니도 어른인데 남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재미로 만난 거예요. 정희는 미영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미라고요? 네, 그냥 심심해서요.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우진 오빠도 별로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럼 회사 돈을 쓴 것도 재미였나요? 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미영 씨, 저를 바보로 보시나요? 법인카드 내역, 보험 가입 기록,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들이요. 미영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언니만 손해예요. 저희 쪽에는 변호사도 있고 언니 꽃집 망가뜨리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신 저도 제가 할 일은 하겠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끝까지 미영 편을 들 거예요? 우진은 자료들을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택하세요. 스스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든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니? 회사 감사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영 뒤에 있는 조직까지 다 밝혀내는 거고요. 우진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의 결과예요. 바로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진 오빠, 큰일 났어요.
제 다른 일들이 발각될 것 같아요. 오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놨던 돈이 있어요.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미영은 처음부터 도망갈 계획을 세워두고 우진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끊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은 미영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정희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보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책임지세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석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석은 우진의 회사 감사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정희는 미영의 보험 사기 관련 증거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회사에서는 즉시 우진을 상대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오남용, 허위 접대비 신청, 회사 기밀 유출 등 여러 혐의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우진은 회사에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 씨, 지난 6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모두 정당한 업무상 접대였습니다. 그럼 이 여성분은 어떤 거래처 관계자인가요? 감사팀장이 미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미영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우진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만나요. 제가 준비해둔 돈으로 같이 외국에 나가요. 하지만 우진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미영 씨, 이제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같이 온 거 다 잊고 나 혼자 감당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 계획이었잖아요.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고. 미영의 목소리가 독해졌습니다. 그럼 오빠도 끝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들 다 공개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미영의 보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휴대폰과 계좌 추적을 통해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정희는 꽃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신고해 주신 덕분에 큰 사기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우진 씨 외에도 12명이나 더 있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12명이나요? 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정의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게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실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법적 처벌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야. 우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우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미영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그걸 이제서야 깨달으셨군요. 우진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작은 없어요. 정희야, 우리 IMF 때도 같이 버텼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이 선택한 배신이에요. 정희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하겠어요. 대신 제 앞에서 사라지세요. 우진은 서류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야, 제발. 우진 씨, 당신이 제게 상처 준 만큼 저도 성장했어요. 이제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검거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중년 남성을 노린 보험 사기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르며 주범인 미영은 체계적으로 중년 남성들을 유혹해 보험 가입과 접대비 횡령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희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영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석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씨,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해냈네요. 민석 씨,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꽃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만의 인생을 살 시간이야. 꽃집 문을 열고 나가니 시장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정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법적 처벌을 받고 다른 도시로 떠났고 미영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희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홀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우진의 수입에 의존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MF 때처럼 다시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꽃집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작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꽃은 시든 뒤에도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정희는 꽃집 운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단순히 꽃만 파는 것이 아니라 꽃꽂이 클래스도 열고 작은 카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이 모여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가 더 활기차 보여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민석도 가끔 꽃집을 찾았습니다. 그도 이혼을 결정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많이 달라졌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의존하며 사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정희는 민석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진의 눈치를 보며 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꽃집은 더욱 바빴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어머니날까지 꽃이 필요한 날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꽃집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기일이라서요. 흰 국화로 꽃다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남자는 민석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물론이죠. 마음 담아서 만들어 드릴게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흰 국화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자는 고마워하며 꽃다발을 받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꽃다발이 너무 예뻤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실은 꽃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요. 퇴직하고 나서 취미를 찾고 있는데
꽃꽂이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꽃꽂이 클래스를 해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정진수라는 남자가 정희의 꽃꽂이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운 남자였습니다. 사장님은 꽃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진수가 클래스 후에 말했습니다. 꽃은 제게 희망을 주는 존재예요. 아무리 시들어도 다시 피니까요. 진수는 정희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작은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꽃집 문을 닫고 시장을 걸어 나오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서글퍼졌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택하고 다시 피는 사람이야. 집에 돌아가는 길 정희는 문득 민석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잘 지내세요? 네, 정희 씨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민석 씨 덕분에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민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희 씨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걸 잊고 살았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야.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희로애락을 다 겪고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를 다시 사랑하는 힘이라는 것을. 정희는 내일 아침에 꽃집에서 진수와 함께 새로운 꽃꽂이를 배워볼 생각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